프랑스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민생,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위기,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좌파 정당 또는 극우 정당들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했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한 2달, 3달 이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형성되지 않을까. 한국외대 LT학부 강유덕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뉴스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헤드라인은 어쨌거나 조기 총선 결과가 예상했던 혹은 1차 선거 때보다는 좀 다르게 나왔으니까 일단은 뭐 마크롱 극우 돌풍 막았다 뭐 이런 식이긴 한데 팽팽하잖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총선 결과에 대해서부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거 한마디 해주시죠. 예, 사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 2,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에 재선을 네. 해서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6월 6일부터 9일까지 유럽의회 선거가 개최가 됐는데요. 네. 이 유럽의회 선거가 비례대표제로 진행이 되는데 네. 사실 유럽의회 선거는 집권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네.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득표율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렇죠. 1위를 하게 되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인 이제 엉성블 르네상스가 이제 2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입니다. 사실 극우 정당은 약 32% 정도를 득표하면서 사실 30명 정도의 유럽의회 의원을 이제 당선시키고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은 13명 정도를 당선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선거 결과 출구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맞습니다.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프랑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제 권한 중에 하나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 정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상쇄시키고자 네. 바로 이제 의회 해산을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사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끄는 정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극우 정당인 이제 국민연합이 1위를 할 거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 총선의 특징이 뭐 대선도 마찬가지고요. 1, 2차 결선 투표제로 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전개가 되는데요. 1차 투표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이제 국민연합이 이끌고 있는 이제 극우 정당 그룹이 1위를 차지해서 네. 예상 의석수 결과를 보면은 과반 이상도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결과가 그렇죠. 나왔고요. 네. 또 이제 이 국민연합의 당수인 저르댕 그 바델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했고 네. 본인이 과반을 차지했을 경우에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었는데 네. 반면에 이제 결선 투표에서는 2위와 3위를 했던 이 신좌파 연합과 그다음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이 앙상블 이 두 당이 연합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 3위를 했었지만 약 한 200개가 넘는 선거구에 있어서 단일 투표를 2차 투표에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그 결과 신좌파 연합이 1당이 되는 180석 정도를 차지해서 1당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앙상블이 이제 2당이 되게 되고요. 돌풍을 일으켰던 극우 정당은 제 3당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나타난 이제 상황인데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어쨌든 본인의 정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네. 제3당으로 밀려난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수인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7년에 대선이 있거든요. 네. 물론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속해서 3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프랑스 헌법이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본인 정당 출신인 누군가가 출마를 할 때 또 한편으로는 현명한 포석이었다. 뭐 이런
또 후대 평가가 있을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실수였고 반면에 1차 투표 결과와 다르게 이제 2차 투표에서는 그래도 두 번째 2위를 이제 수성할 수 있었다 정도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계산법이야 이 사람들이 할 얘기인데 사실 시장에서 궁금한 점은 어디에 더 무게를 줘야 될까? 하나는 오른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극우 쪽으로 가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나 변수는 제거한 거 아닐까라는 거 하나와 또 반대쪽에서는 근데 이게 서로 팽팽하다 보니까 이거 결국 그러니까 과반이 결과적으로 없는 의회가 돼버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게 팽팽하다 못해 분열되진 않을까? 그리고 정책이 뭔가 쫙쫙쫙 절차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닐까에 대한 걱정거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디에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상황이 프랑스 정치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소수 정부가 구성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굉장히 드물었고요. 네. 주로 이제 과반을 획득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극우 정당, 그 다음에 신좌파 연합. 여기 신좌파 연합이라고 할 때는 좌파 정당을 다 아우르는 네. 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도파인 이제 범여권 연합. 여기가 거의 3분의 1씩 지금 득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득표율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어떤 세력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연정이 구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통 3개의 정당이 어찌됐든 1, 2, 3등을 하면은 구성될 수 있는 2개씩의 연정 조합이 3개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극우 정당하고는 누구도 연정을 구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못하죠. 그럼 일단 빼야겠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신좌파 연합과 중도 예. 여당이 이제 연정을 하는 건데 이 둘이 정강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좌파 연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연합을 이끌고 있는 장릭 멜랑송 같은 경우는 70대 초반에 굉장히 관록 있는 정치인인데 네. 좌파 정치인 중에서도 좀 강성 좌파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뭐 상원 의원도 했고 유럽의회 의원도 했고 사회당 정부에서는 뭐 장관도 역임했던 이런 관록 있는 정치인인데 기존의 사회당이 너무 중도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회당에서 본인이 탈당해서 새로운 좌파 정당을 만들기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마크롱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임금 개혁이라던가 그다음에 연금 개혁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던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과 연정을 구성한다? 그게 좀 이제 시장에서는 어렵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뭔가 일종의 합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왜냐면 그거밖에는 사실 나올 수 네네. 있는 그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이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거는 일단 멜랑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는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러한 멜랑송의 강경 입장에 대해서 범여권에서도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요. 네. 근데 멜랑송을 제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2달, 3달 이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쨌거나 현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이란 게 있잖아요. 이 연속성도 잠깐은 스톱되는 겁니까? 일단 연정이 구성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네. 결국 정당들이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중도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정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왼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정이 구성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총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사실 또 멜랑송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멜랑송이 총리가 됨과 동시에 장관직을 이제 구성을 할 텐데, 그때 이제 본인의 정책을 이제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인물들로 이제 장관을 이제 구성하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마크롱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절충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파와 그리고 좌파 간의 끊임없는 절충 과정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전개될 것 같습니다. 협치는
더 필요하겠네요. 근데 쉽진 않겠지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의 색깔이 그래도 좀 비슷하면은 네. 협치가 가능한데 네. 지금 이 두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극우를 싫어한다. 네. 라는 게 가장 큰 공통점이고 아. 그 외에 정치적인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너무나 차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근데 설마 이런 혼란이 대선 전까지 이어지고 막 그런 건 아니겠죠? 일단 대선 전까지는 어쨌든 프랑스 정치는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프랑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의회를 네. 이 의회 구성을 1년 이상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본인이 이미 해산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해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서는 더 해산하기가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일종 그 뭐라고 할까요? 그 5년 임기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이게 같이 가야지만 정치 공학적으로도 안정적인 정국이 형성될 수 있는데 대선을 1년 남기고 해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7년까지 프랑스 정치는 굉장한 협치의 기술이 없는 한 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학적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이나 아니면 시장 입장에서는 1년 반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맞습니다. 불확실성이나 변수들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약간 근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극우, 극좌 이렇게 클릭이 좀 극단적으로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프랑스 정치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우경화, 극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맞는 진단이고요. 예. 그거는 프랑스의 국민연합이 지금까지 획득한 득표율만 보면은 그걸 득표율을 한 10년, 15년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의 세력이 강해져 왔고 프랑스 전체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확보해 왔구나. 이건 극명하게 알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현상이 프랑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다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동부 유럽 국가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극우 정당이 유럽에 있어서 정치를 절대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다수 정당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영향력이 훨씬 세졌다라는 거는 맞는 진단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십수년 동안 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 9년에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유로존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축 정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가격 폭등하고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럽이 난민 위기가 있었고 네. 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난민이나 이민자가 증가하는 그 자체로는 그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국가가 그 이민이나 난민 문제를 잘 수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네. 괜찮은데 그 능력이 점점 이제 한계에 봉착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게 되고 네. 이런 문제들이 극우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치적 소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난민 문제, 이민 문제 이거를 국가의 정체성 문제, 그다음에 치안 문제, 국경 통제 문제 이런 것들과 연계시키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가져오는데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국민들이 좀 역차별당한다는 느낌을 계속 좀 주더라고요. 그 우쪽에서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진 그런 민심이 민감해진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잘 공략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지금 당 대표가 예. 나이가 29살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국민연합이 다수당이 됐다면 총리가 29세의 최연소 총리가 예. 등장을 했겠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극우 정당이 예전에 어떤 아주 올드한 그런 이미지를 벗고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젊어지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일단 대중들에게 훨씬 가까워질 수 있는 정당이 됐고 그다음에 뭐 SNS라던가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이건 전 세계 어디서나 좌쪽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젊고 그다음에 우쪽이라고 하면 좀 나이 지긋하고 보수 성향이 큰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상상하는데
그런 이미지도 많이 탈피를 했다라는 부분도 포인트로 얘기를 해주신 예, 거고. 맞습니다. 구구정당의 자체적인 혁신 노력 이런 것도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경제적인 영향력 여쭤보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헤드라인 정말 많이 나왔던 게 슈퍼 선거의 해다, 유권자만 20억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상반기 지나가긴 했습니다만은 대형 선거들은 이제 해봤자 그 일본 자민당 총재 뽑는 거 하나랑 미국 대선 정도만 남아 있고 한 18억 명은 이미 다 투표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면 정권이 교체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일단 정권 심판은 제대로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다들 타격을 좀 받은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물가 폭등이 일어나죠. 공급 네. 충격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식량 가격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민생이 어려워질 때는 현 정부가 이거를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심판론이 등장할 그렇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예.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큰 틀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뭐 극우정당 아까 부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런 민생이 어려워졌을 때 이거를 기성정당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걸 잘 내놓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럼으로써 조금 더 급진적인 어떤 정책들을 과감하게 제시하는 이런 뭐 극우정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뭔가 대안 세력으로서 인정받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정권이 이제 교체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1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죠. 그렇죠. 이제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파 정당에서 예. 이제 보수당에서 노동당, 예. 이제 좌파 정당이 노동당 쪽으로 옮겨간 건데 이거는 영국의 특수성인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브렉시트 결정을 한 이후에 그 이후로 뭐 모든 정치가 브렉시트에 의해서 휩쓸렸다고 할 정도로 네. 총리도 여러 번 바뀌었죠. 네. 아마 지금 리시 수낙 총리가 브렉시트 결정 이후 5번째 총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올해 영국의 GDP 성장률이 0.5%로 예상될 걸로 보이는데 네. 물가 상승률도 유럽 국가 중에서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당 정권을 심판하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반적인 평 해주셨고 사실 한때 프랑스도 프렉시트 얘기 좀 나왔었잖아요. 예.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얼마나 협치가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지금의 그래서 우파가 약진을 하고 정권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 일단 시장에서는 극우 정당이 됐을 때는 어쨌거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변수가 많고 뭐 변동성 측면에서도 커질 것이다라고 우려는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득세는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좌쪽이 유지는 해주고 막 이런 애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경제 정책이나 경제의 영향들, 특히 유로존의 경제 영향들은 좀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극우 정당이 많이 부상하더라도 네. 이 극우 정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갖게 되는 국가는 많이 없다라는 걸 일단 그렇죠. 먼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예. 극우 정당이 이제 득세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연정을 구성하고 연정 파트너와 뭐 여러 가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극우 정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완전히 틀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형성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 최초의 극우정당 출신 총리가 등장을 했지만 네. 오히려 이탈리아의 정치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비록 본인이 출신은 극우정당 쪽에서 이제 커온 그런 정치인이지만 네. 집권을 하고 나서는 대외적인 안정성, 그다음에 그 국가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외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의회 같은 경우도 뭐 극우 정당들의 의석수가 대폭 증가하지만 네. 극우 정당들의 특징이 결속력이 부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석수는 많은데 네. 그 많은 의석수를 실제적인 정치적인 역량력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한계점일 것 같아요. 어... 다만 이제 유로존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유로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 같은 경우는 뭐 재정이 취약하다는 거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극우 정당이 됐던 극좌 정당이 됐던 어쨌든 정치가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 갈 때는 기존의 안정적인 재정 정책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재정 정책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둬가지고요. 재정 지출도 동결하고 그다음에 연금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이제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멜랑송하고 이제 협치를 하게 되고 이제 멜랑송이 총리가 된다면 멜랑송의 입장은 일단 복지를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그다음에 임금을 인상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대표적인 이제 좌파 정당의 강령 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프랑스가 추구하는 재정 적자 감축 이런 것들은 좀 후퇴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죠. 일단 외환 시장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사회적 지출 당연히 늘 테고 기업 규제는 강화될 테니 이러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해서 유로가 진짜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실제로 2022년에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 보리스 존슨 총리 다음에 리즈 트러스 총리가 부임하게 되는데 영국 역사상 거의 뭐 최단명 총리로 끝나거든요. 네. 근데 그때 트러스 총리가 주장했던 내세웠던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감세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금융시장에서 파운드화의 안정성을 불안하게 평가했냐면 영국의 여러 가지 재정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에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장이 원하는 정책과 반대로 가게 되니까 그런 짧은 시기지만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건데 프랑스도 그런 위기가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프랑스 경제를 살펴볼 때 위기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파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 얘기 좀 곁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우파의 약진은 맞으니까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사실 이제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세가 어떻게 꺾일 수 있을 것인가, 네네. 이대로 갈 것인가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의 뭐 우파를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얘기를 예. 해볼게요. 그럼 미국에서의 우파와 유럽에서의 우파는 같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오른쪽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습니다. 네. 사실 유럽은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정부를 지향해온 국가이고 네. 우파 정치인이 등장해서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큰 정부 모델에서 조금 줄이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정치인이 뭐 미국 모델을 유럽에 도입하자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 정책에 있어서 미국은 고립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그 성향이 정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떨 때는 강하게 이제 표출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1차 집권했던 2016년부터 이제 2020년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뭐 장난 아니었죠. 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 일방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을 결정을 할 때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뭐 이런 측면이 아메리카 퍼스트. 예, 이런 게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첫째는 미국처럼 전 세계 경제를 우지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도 정하고 여러 네. 가지 경제 정책을 정해야지 독자적으로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너무 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럽은 기본적으로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사실 유럽 연합 자체가 다자주의를 통해서 그렇죠. 등장한 정치 경제 결속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국제 기구를 중시한다던가 뭐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국과 좀 다른 현상이 다른 측면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미국과 차별화되는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우익 현상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그 대답은 안 해주셨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미국 대선 결과는 그거는 교수님. 사실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네. 아마 뭐 모든 국가의 정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두 개의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어느 쪽 뭐 상황이 진짜 결정이 되면은 네.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교수님 잘 피해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일단 뭐 난민 문제나 아니면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물론 우익이 유럽과 미국 다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추구하는 어떤 정부의 방향성은 또 결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뭐 글쎄 미국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난민 문제랑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국민들의 지금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선거 결과가 이제 다 나왔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갑자기 뭐 바뀔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정당이 바뀌었다고 고령화가 늦춰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장이 펼쳐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서요. 일단 유럽 국가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복지라던가 뭐 평등이라던가 노동자의 권리라던가 이런 쪽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이 중도 대통령이었고 사회당 정부에서 이제 재무장관을 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인 출신이에요. 네. 기업인 출신이고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프랑스 경제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었고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당위성 이런 걸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이거를 강력하게 끌고 가다가 불통의 이미지가 굳혀져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호감으로 이제 뭐 표출된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민생, 예전에 뭐 노란 조끼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위기,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좌파 정당 또는 극우 정당들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좌파 정당과의 어떤 협치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구조 개혁을 좀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프랑스의 대선 직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해주셨는데 그 안에 쏙쏙들이 지금 상황들을 생각하면 그런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이번 선거 결과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뭐 유로존 문제, 이민 정책 문제, 러시아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나토 문제 사실 다 얽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거 얘기하려면 한 2시간짜리는 만들어야 돼서 저희가 오늘은 좀 프랑스의 조기 총선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상들 한번 말씀드리고 나중에 한번 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유럽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뵐 때는 미국 대선 누가 이길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LT학부 강유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